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말하기가 어렵네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리시나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봅니다. 저는 올해 58살이에요. 평범한 주부였고 두 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큰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무언가 느끼실 거예요. 저는 지난 3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아끼려고 했던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결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어요. 큰아들과는 연락도 끊었고 작은아들과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은 5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큰아들 민수는 그때 35살이었고 작은아들 민호는 32살이었어요.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특히 큰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손자까지 있었어요. 남편 장례식을 치를 때 큰아들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이렇게 효자구나. 며느리 수진이도 분명 좋은 사람이니까 저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거든요. 남편 장례식장에서도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이 저를 모셔가겠다고 할 때도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색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도록 수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민수네 집은 아파트 34평형이었어요. 방이 3개 있어서 큰 방은 민수 부부가, 작은 방은 손자 준호가, 그리고 가장 작은 방을 저에게 내어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손자 준호 돌보는 것도 도와주고요. 수진이는 회사에 다녔어요. 그래서 낮에는 주로 저와 준호만 집에 있었죠. 준호는 그때 5살이었는데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할머니를 잘 따랐고 저도 준호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처음 몇 개월은 그럭저럭 평화로웠어요. 수진이도 제가 집안일을 다 해주니까 나쁘지 않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도 엄마가 와서 수진이 일이 많이 줄었다면서 고마워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아파트를 정리해서 나온 돈이 있었거든요. 총 2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할지 아들들과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돈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엄마도 계시고 준호도 크고 있고 이 집이 좀 좁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집이 좁긴 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덧붙인 말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돈을 좀 보태주시면 강남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손자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제 돈 1억 5천만 원을 보태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42평형 아파트였는데 정말 좋았어요. 제 방도 훨씬 넓어졌고 준호 방도 따로 있고 거실도 넓고 이사하고 나서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새 집이니까 모든 게 좋아 보였거든요. 수진이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예전보다 밝아 보였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설거지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빨래 개는 방법이 자기 방식과 다르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들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그릇은 이렇게 닦아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 옷은 이렇게 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가 깔끔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하는 대로 따라했죠. 하지만 아무리 수진이 방식대로 해도 뭔가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요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하신 음식은 간이 너무 세요. 준호가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음식 안 먹어요. 너무 기름져요. 저는 평생 요리를 해왔어요. 남편도 아들들도 제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는 마치 제 요리가 형편없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해줘. 그랬더니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희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이 어머니 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신경 쓸 게 많은데 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좀 힘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아니, 이 집을 사는데 제 돈이 1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제 집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수진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저를 남의 집에 얹어 사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면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민수 아직 자고 있어요.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다녔는데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저희가 봐야 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리모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TV를 독점하고 있다는 듯이요. 음식도 점점 차별을 두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준호에게는 좋은 음식을 해주면서 제게는 대충대충 된 것만 주는 거예요. 반찬도 제 것만 따로 덜어놓고요. 제가 수진아, 이거 좀 짜지 않니? 하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워낙 싱겁게 드시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말하자니 아들이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알아누웠거든요.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하고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준호한테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 방에서만 계세요.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기는커녕 격리시키는 거예요. 물 한 잔도 제대로 안 가져다 주면서요. 다행히 민수가 퇴근하고 와서 제가 아픈 걸 알고는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약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주고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수진이가 민수에게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너무 피곤해 보여요.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제가 병원에 간 것도 민수가 저를 돌본 것도 마치 수진이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민수도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처럼 자상하게 챙기지 않더라고요.
수진이 눈치를 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손자 준호조차 엄마인 수진이가 저에게 차갑게 대하는 걸 보면서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랑 놀지 말라고 했어요. 5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참았어요. 이 집이 제가 갈 곳이었거든요. 작은 아들 민호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어머니, 빨리 나와주세요. 준호가 급해요.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나왔는데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니까 어머니,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요. 좀 아껴서 써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오랜 친구가 찾아와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으면 수진이가 나와서 인사도 대충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에게 어머니, 친구분들 오시는 거 미리 말씀해 주세요. 집 정리도 해야 하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친구들도 눈치채고 안 오게 되었어요. 한 친구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영희야, 너 며느리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가면 너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정말 창피했어요. 평생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이야.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하지 않고 저녁에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을 때도 저만 따로 먹게 하고 민수는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 눈치를 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의 친정 부모님이 놀러 온 날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방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민수가 인사는 드려야 한다면서 거실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수진이 아버님,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수진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 그러시구나. 수진아,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마치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요. 그리고 수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지금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네, 엄마,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집에서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혼자 울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거든요. 그날 밤에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엄마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거니? 민수는 한참을 말 못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쥐공고 제서스를 만했어요. 참아달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참아달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도 결국 수진이 편이구나. 저보다는 아내가 더 중요하구나. 물론 이해해요. 부부가 되면 서로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수진이 기분 나쁠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했고, 최대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거만해졌어요.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이거 치워주세요. 어머니, 저기 좀 청소해주세요. 마치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준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살아요?
할머니 집은 없어요? 5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할아버지 하늘나라 가셔서 혼자서는 못 사니까 너희랑 함께 사는 거야. 그럼 할머니도 하늘나라 가면 안 돼요?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수진이는 제가 준호와 놀아주는 것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준호는 이제 영어 공부해야 해서 바빠요. 너무 놀려주지 마세요. 어머니, 준호한테 과자 주지 마세요. 살쪄요. 손자와 할머니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작은 아들 민호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다음 달에 결혼식 할 거예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민호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민호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희는 신혼집이 작아서 모실 수가 없어요. 형님 집에서 잘 지내시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작은 아들마저 저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민호야, 엄마가 형네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모르니? 수진이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 형수님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민호도 형과 똑같더라고요. 며느리 편만 들고 저의 고통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혼자가 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두 아들 모두 저보다는 자신들의 아내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호 결혼식 날,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도 됐어요. 민호 신부인 은지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 부부는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은지 씨가 수진이랑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둘이서 귓속말을 하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날 밤 민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은지가 그러는데 엄마 혼자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라고? 노인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들도 많고 엄마 혼자 편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엄마를 쫓아내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자유롭게요? 제가 언제 자유롭지 못했다고요? 수진이가 저를 괴롭혀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잖아요. 결국 며느리들이 저를 내보내려고 작당을 한 거였어요. 큰 며느리 수진이와 작은 며느리 은지가 말이에요. 그날부터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이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했고, 은지도 저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두 며느리가 함께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봤는데요. 실버타운인데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으시대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사귀시고 훨씬 재미있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합세해서 저를 내보내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려는 거구나.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수진이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자유롭게? 내가 언제 자유롭지 못했다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힘들어요. 신혼부부인데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눈치도 보이고 은지까지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에는 다들 독립적으로 사세요. 서로를 위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그저 귀찮은 존재,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로만 봤구나. 좋아, 내가 나갈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내가 이 집 사는데 1억 5천만 원을 보탰잖아. 그 돈 돌려줘. 수진이와 은지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가족?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대하나? 그때 민수와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두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어요. 너희들 아내가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좋다. 내가 나갈게. 대신 내 돈 1억 5천만 원 돌려달라. 민수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 돈을 지금 어떻게? 아, 어떻게? 이 집을 팔든지 대출을 받든지 해서라도 내 돈은 돌려줘야지.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물론 저는 제외하고요. 거실에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집을 팔 수는 없고, 대출 받기도 힘들고, 결국 그들은 제게 와서 사정했어요. 엄마, 돈을 한 번에는 힘들고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안 돼. 내가 나가려면 내 돈부터 받고 나가야지.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집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수진이는 아예 저와 말도 안 했고 민수도 저를 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돈 구했어요. 친구들한테 빌리고 여기저기서 모았어요. 드디어 1억 5천만 원을 마련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으면서 마음이 전혀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 친구들한테까지 돈을 빌려가면서 저를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정말 슬펐거든요. 고맙다. 그럼 내가 집을 구해서 나갈게. 그렇게 해서 저는 원룸을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어요. 2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준호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언제 다시 와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전화해. 할머니가 준호 보러 갈게. 하지만 그것도 공허한 약속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준호와 저의 만남을 허락할 리 없었거든요. 혼자 있는 첫 밤이었어요. 작은 원룸에 달랑 저 혼자 정말 막막했어요. 그동안 아무리 괴로웠어도 가족들 소리는 들렸거든요. 민수가 씻는 소리, 준호가 뛰어노는 소리, 수진이가 TV 보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있어서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가끔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그게 전부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가 되었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도 감히 그렇게 못했을 텐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를 만만하게 본 거죠. 그날 밤에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60 가까운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 정말 처량해 보였어요. 그래도 씻고 옷 갈아입고 밥을 해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며칠은 그냥 멍하니 보냈어요. TV만 보고 잠만 자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고 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냥 형식적인 안부 전화였어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야, 준호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 보고 싶어 해요. 그럼 데려와. 엄마, 그게 수진이가 아직. 역시 수진이가 준호를 못 오게 하고 있었어요. 알았다. 그럼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우울해졌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저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하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가끔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필요한 것만 사고 빨리 들어오고, 어느 날은 정말 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뭘 하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차라리 남편처럼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어머니, 요즘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혼자 사세요? 아들들은 어디 계세요? 아들들은 바빠서.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동네에 노인정이 있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가면 또래 분들도 많고 할 일도 있고. 처음에는 싫었어요. 남들 앞에서 제 처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더 혼자 있다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노인정에 나가봤어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자식들과 사는 분들도 있었고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들 서로 친하게 지내시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새로 오셨나 보네요. 어디서 사세요? 앞에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아, 거기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구나. 혼자 사세요? 네.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분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아들이 있지만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혼자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싫어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조금 기분이 나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후로 저는 노인정에 자주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다른 분들 대화만 들었는데 점점 저도 말을 하게 되고 친구들도 생기고 특히 김 할머니랑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혼자 나와서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영희 씨,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김 할머니는 혼자 산지 5년 됐다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도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여유도 생겼고,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들과 수다 떠는 재미도 알게 됐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김 할머니가 서예를 배운다고 해서 저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붓글씨를 좀 배운 적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서예 교실에 가고 집에서도 연습하고 뭔가 하루하루가 바빠졌어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김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영희 씨, 민수 씨네 집 앞으로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삿짐 차가 와 있던데요? 이삿짐 차요? 네, 이사 가는 것 같던데 혹시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이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이사한다는 게 진짜니? 민수는 한참을 말 못하더니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이사를 왜 해?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때서야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실직을 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언제부터 그랬는데 왜 말 안 했어? 엄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월세로, 작은 데로. 민수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그 자랑스러워했던 강남 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있었어요. 준호는 괜찮냐? 애가 전학을 가야 해서 많이 속상해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 손자인데. 민수야, 엄마가 도와줄까?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떡해?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를 그렇게 대해서 그때서야 민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한 번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해.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엄마를 대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진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지도 않았고, 옷도 수수하게 입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저도 어머니가 될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수진이가 그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것도 어머니가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사과를 받았어요. 좋아. 그럼 엄마가 도와주겠어. 하지만 조건이 또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엄마는 다시 너희랑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대신 경제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리 맞는 무인저가. 엄마는 다시 너희끼리 잘 살아라.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같이 사시죠. 이제는 정말 잘할게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거든. 어머니, 대신 너희가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저는 민수네 가족이 새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제가 보태주고 민수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도 조금씩 도와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다시 함께 살지는 않았어요. 혼자 사는 생활이 편해졌고 무엇보다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민수와 수진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준호도 자주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수진이가 이제는 준호가 저를 만나는 걸 막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준호 보고 싶었어. 할머니, 저희 새 집에도 놀러 오세요. 그럴까? 하지만 저는 민수네 새 집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냥 제 집에서 준호를 만나는 게 더 편했거든요. 작은 아들 민호와 은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자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죠. 고맙지만 괜찮다. 엄마는 지금이 편해.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외롭지 않아. 정말 외롭지 않았어요. 노인정 친구들도 있고, 서예도 배우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도 갔거든요.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제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119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때 민수와 민호가 달려왔어요.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서 저를 돌봤어요. 수진이와 은지도 와서 간병을 도와줬고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해요. 두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혼자 사는 게 좋아. 어머니,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무슨 짐이에요. 너희들도 각자 살 길이 있잖아.
엄마까지 떠안고 살기 힘들잖아. 결국 저는 수술을 받고 한 달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어요. 퇴원하면서도 아들들은 계속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대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벨 같은 것들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로 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외롭고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생활이 너무 편해요. 아무도 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서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요가도 시작했어요.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가끔은 1박 2일 여행도 가요. 아들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같이 살 때는 매일 얼굴을 봐도 갈등만 있었는데 이제는 가끔 만나니까 더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며느리들도 저에게 정말 잘해요. 수진이는 자주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은지도 명절 때마다 선물을 가져와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다시 그들과 함께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며칠 전에도 민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이도 드시고 이제는 저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실 필요 없어.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거든. 정말 그래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 생각도 나고 젊었을 때 아들들 생각도 나고 그런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좋아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사하고 나서 처음 며칠은 정말 적적했어요. 그동안 아무리 괴로웠어도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너무 조용하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TV도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보고 요리도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서 먹고 친구들도 마음 편히 초대할 수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안부 전화라는 걸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연락도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달에 한 번. 작은 아들 민호는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저를 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 사는 일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친구들도 사귀었고 노인정에도 나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고 요가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들들과 함께 살 때는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혼자 살면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네 집 근처에 사는 지인이 전화를 했거든요. 영희 씨, 민수 씨네 집안이 요즘 안 좋은 것 같던데 민수 씨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 씨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데 생활이 어려운가 봐요. 아들이 실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 봐라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민수는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실직했다는 얘기도 힘들다는 얘기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 더 지나고 더 심각한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 씨네가 집을 팔 거라는데 대출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실직하면서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집을 사는데 제 돈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 돈을 저에게 갚으려고 친구들한테 빌린 돈까지 합쳐서 부채가 너무 커진 거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저를 못되게 대했어도 결국은 제 아들이고 손자잖아요. 그래서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들었는데 너 회사 그만뒀다며? 민수는 한참을 말 못하더니 결국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엄마를 그렇게 대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그때서야 민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집 팔아야 한다며?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디서 살 거니? 전세로 작은 곳 구해서, 아니면 월세로.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 손자 준호가 있는데 아이가 이사를 다니면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민수야, 엄마가 도와줄까? 엄마, 조건이 있어. 수진이가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진이는 많이 초췌해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장도 진하게 안 했고 옷도 수수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수진이가 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서 저도 어머니가 될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수진이가 그렇게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하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수진아, 일어나.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고. 수진이를 일으켜 세우고 저는 물어봤어요. 너 정말 뉘우치는 거니? 아니면 지금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니?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알겠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과를 받은 셈이었어요. 좋아.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또 있어. 네, 말씀하세요. 엄마는 다시 너희랑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대신 경제적으로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저는 민수네 가족이 전세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민수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도 조금씩 도와줬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그들과 함께 살지는 않았어요.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그 후로 민수와 수진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저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 때는 꼭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준호도 자주 보러 와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작은 아들 민호와 은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다시는 예전처럼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2년 전쯤에는 정말 큰 시련이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민수와 민호가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저를 돌봤어요. 수진이와 은지도 와서 간병을 도와줬고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엄마,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결국 저는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혼자 살기로 했어요. 대신 아들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벨 같은 것도 설치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올해로 혼자 산지 4년째가 되었네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생활이 편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서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요가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가곤 해요. 아들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같이 살 때는 매일 얼굴을 봐도 갈등만 있었는데 이제는 가끔 만나니까 더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며느리들도 저에게 정말 잘해요. 특히 수진이는 자주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은지도 명절 때마다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와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다시 그들과 함께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의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거든요. 며칠 전에도 민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드시고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실 필요 없어.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정말 그래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 생각도 나고 어린 아들들 생각도 나고 그런 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좋아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물론 가족은 소중해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를 힘들게 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며느리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려서 그리고 철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용서했지만 다시 상처받을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어요. 아들들이 어려우면 도와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에게 의존하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건강한 거리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중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자신의 한계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섭고 외롭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아무도 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요. 어제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꽃 구경을 갔다 왔어요.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여유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오늘은 손자 준호가 놀러 와요. 이제 준호도 중학생이 되었거든요. 할머니를 정말 잘 따르고 자주 안부 전화도 해요. 할머니 집이 더 편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안 하니까. 준호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무섭지만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58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 60둘인데도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컴퓨터 배우러 갈 예정이에요. 손자와 화상통화도 하고 친구들과 SNS도 하고 싶어서요. 세상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는 무조건 참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살아갈 겁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